며칠 전이었다. 병원에서 손에 쥐어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몰랐다. 하얀 진료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순자님, 치매 초기 증상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입니다. 아직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가족과 상의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치매라니. 내가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거나 가끔 약속을 잊어버린 적은 있었지만 그게 나이 들며 누구나 겪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병이었다니. 의사가 건넨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병원 진단서 한 장이면 자식들의 진심이 보인다더라. 손에 든 종이는 얇았지만 무게감은 천근만근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아이들, 저녁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내 머릿속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집에 가는 길, 손에 든 진단서를 몇 번이나 펼쳐봤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다. 그 단어가 내 남은 인생을 규정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벗기도 전에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단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쳐다봤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별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시험이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며 뼈 빠지게 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첫째 딸 은희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둘째 아들 민수는 사업한다고 바빠 보였고 셋째 딸 지영이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내 곁을 맴돌았다. 그 애들이라면 나를 잘 보살펴줄 거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들아,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좀 심각한 얘기야. 너희들 시간 되면 집에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약해진 내 모습이 낯설었다. 은희는 엄마, 무슨 일인데요? 나 바빠서 정신없는 데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고 민수는 엄마, 나 이번 주 좀 힘들어서 다음에 갈게요라며 얼버무렸다. 지영이만 엄마 괜찮아요? 나 지금 회사 끝났는데 바로 갈게요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몇 시간 뒤 지영이가 먼저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엄마 하며 뛰어들어오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지영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나는 진단서를 꺼내 보여줬다. 이거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 지영이 눈이 커지더니 곧바로 나를 끌어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나 있잖아요. 우리 같이 잘 이겨낼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적어도 지영이는 진심이구나 싶었다. 다음 날 은희와 민수가 따로따로 집에 왔다. 은희는 문을 열자마자 엄마, 무슨 일이라더니 진짜야 라며 진단서를 들여다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요즘 자꾸 물건 잃어버리시죠? 나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엄마가 열쇠 어디 뒀는지 찾으시던 거 기억나요? 그 말투가 어딘가 날카로웠다. 나는 그냥 나이 들면서 그런 거 아니겠니라고 대답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엄마,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요양원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요? 라고 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그렇게까지 됐나?
민수는 더 노골적이었다. 엄마, 치매면 이제 혼자 사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도 바빠서 자주 못 오니까 요양원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더니 덧붙였다. 그리고 엄마, 혹시 돈 관리도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 눈빛이 어딘가 탐욕스러워 보였다. 평생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허리 휘어지게 일한 내가 이제 와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은희의 날카로운 말투, 민수의 계산적인 눈빛, 그리고 지영이의 따뜻한 손길. 병원 진단서 한 장이면 자식들의 진심이 보인다더라는 옛말이 떠올랐다. 정말 그랬다. 그 순간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보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 기회에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내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해야겠다고. 평생 모은 돈, 집, 그리고 약간의 땅. 그걸로 자식들의 마음을 시험해 볼 작정이었다. 치매라는 병이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리라. 장면 2 요양원 입소. 가짜 치매 쇼는 시작되었다. 요양원에 들어간 날 하늘이 유난히 흐렸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내가 평생 모아온 사진첩 하나. 은희와 민수가 엄마, 여기서 지내는 게 훨씬 안전할 거예요라며 반강제로 나를 데려왔다. 지영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나를 설득했다. 엄마, 내가 자주 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요양원 입소가 아니었다.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무대였다. 요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가 나를 맞았다. 김순자님이세요? 환영합니다. 방 이쪽으로 안내드릴게요. 그녀는 친절했지만 나는 일부러 반응을 늦췄다. 네. 네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간호사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천천히 오세요라며 내 팔을 잡아줬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이 정도면 시작이 괜찮군. 내 방은 작지만 깔끔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나무 몇 그루와 벤치가 있었고 방 안에는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TV가 전부였다. 문을 닫고 혼자 방에 앉아 거울을 봤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 노인.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순자야, 이제 연기 시작이다. 잘 해내자. 첫 번째 연기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시작됐다. 식당에 내려가자 다른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의자에 앉았다. 간호사가 쟁반에 밥과 국, 반찬을 가져다 줬다. 순자님, 천천히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일부러 손을 떨며 밥을 입으로 가져가다 반을 떨어뜨렸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며 중얼거렸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라며 위로했지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떨리는 척했다. 다음 날 자식들이 처음으로 방문했다. 은희가 먼저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엄마, 여기 어때요? 라며 방 안을 둘러봤다. 나는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은희, 너 언제 왔니?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은희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니 엄마, 나 방금 왔잖아요. 근데 여기 괜찮아요? 나 요양원 알아보느라 힘들었는데라며 자기 공을 강조했다. 나는 대답 대신 집이 어디더라 하며 혼잣말을 했다.
은희는 한숨을 쉬더니 엄마, 이제 정신없으시네라며 중얼거렸다. 그 표정에서 걱정보다 짜증이 더 크게 보였다. 민수는 오후에 왔다. 엄마, 나예요, 민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침대 옆에 앉았다. 나는 일부러 그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민수, 아, 너 민수구나 하며 느리게 대답했다. 민수는 엄마, 여기서 잘 지내세요? 근데 혹시 집 팔 때 돈 어디 뒀어요? 기억나세요? 라며 슬쩍 본론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돈, 그게 뭐지 하며 멍한 척했다. 민수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아, 기억 못 하시겠죠. 내가 알아볼게요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눈빛은 분명 돈을 찾으려는 욕심이었다. 지영이는 저녁 무렵에 왔다. 엄마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내 손을 잡았다. 여기 어때요? 불편한 거 없어요? 나는 일부러 그녀를 한참 쳐다보다가 지영이 너 맞지? 하며 느리게 말했다.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엄마. 나예요. 걱정돼서 왔어요. 나는 속으로 흔들렸다. 이 아이는 진심인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척 하다가 일부러 떨어뜨렸다. 아이고, 이게 뭐야? 지영이는 얼른 숟가락을 주워주며 괜찮아요. 엄마, 내가 먹여줄게요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 따뜻함에 잠시 연기를 멈출 뻔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내 가짜 치매 쇼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간호사 앞에서는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는 척했고, 다른 노인들과 대화할 때는 말을 자꾸 잇는 척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은희의 이름을 영희라고 잘못 부르며 내 딸이 아닌가 라고 중얼거렸다. 은희는 엄마, 나 은희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라며 화를 냈고, 민수는 이제 진짜 심각하네라며 고개를 저었다. 지영이만 엄마,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볼게요라며 나를 다독였다. 나는 밤마다 방에 혼자 앉아서 그날의 연기를 복기했다.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다. 은희는 점점 방문이 뜸해졌고, 민수는 돈 얘기만 꺼냈다. 지영이는 매일 전화라도 걸어왔다.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내가 정말 망가졌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다짐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 마음을 다 볼 때까지 이 연기 계속된다. 이 장면은 약 7,000자 내외로 작성했습니다. 어머니의 연기와 자식들의 반응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다음 전개로 이어질 긴장감을 유지했어요. 장면 3 첫째 딸, 방문 첫날부터 명품백 자랑, 요양원에 입소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어서 창문이 덜컹거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일부러 눈을 흐리게 뜨고 입을 살짝 벌린 채로.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내 가짜 치매 쇼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간호사들이나 다른 노인들 앞에서도 서툰 척, 멍한 척하는 게 습관이 됐다. 하지만 마음속은 날카로웠다. 자식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놓치지 않으려 눈과 귀를 열어뒀다. 오전 11시쯤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요. 첫째 딸 은이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일부러 반응을 늦추며 누구지? 라고 중얼거렸다. 은희는 문턱에 서서 잠시 나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엄마, 나예요. 은희, 딸 은희요. 그녀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시작이 좋군. 은희는 손에 든 커다란 쇼핑백을 책상에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여기 어때요? 나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요양원 들어가면 훨씬 편할 거라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갸웃하며 요양원? 여기가 집 아니었나? 라고 느리게 말했다. 은희는 눈썹을 찌푸리며 아니에요. 엄마, 여기가 집이 아니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말투가 날카로웠다. 나는 일부러 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집집이 어디더라라고 중얼거렸다. 은희는 더 이상 내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한 듯 쇼핑백을 여러 물건을 꺼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나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 그녀가 꺼낸 건 반짝이는 가죽으로 된 명품 핸드백이었다. 검은색에 금색 장식이 달린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요즘 이 브랜드 완전 유행이에요. 나 친구들도 다 이거 들고 다닌다고. 은희는 백을 들어 올려 내 눈앞에서 흔들며 자랑했다. 나는 일부러 눈을 깜빡이며 백, 그게 뭐지? 라고 물었다. 은희는 내 반응이 영 시원찮자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엄마, 이거 백이잖아요. 가방. 근데 엄마는 100살 넘으셨나?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뜨끔했다. 일부러 한 말이겠지만 그 농담 속에 은희의 본심이 살짝 드러난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멍한 척하며 100이 넘었나? 라고 중얼거렸다. 은희는 코웃음을 치며 아이고, 엄마, 진짜 정신없네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백을 다시 쇼핑백에 넣고는 내게서 시선을 돌렸다. 엄마, 근데 여기서 잘 지내세요? 나 진짜 바빠서 자주 못 올 거예요.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일부러 손을 떨며 물컵을 집으려다가 놓쳤다. 컵이 책상에 굴러가며 물이 조금 쏟아졌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나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중얼거렸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엄마, 진짜 이러니까 요양원이 낫죠. 나 집에서 엄마 챙기느라 힘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챙기긴 누가 챙겼다고? 은희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이번에 차도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SUV 있잖아요. 근데 좀 비싸서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쳐다봤다. 엄마, 혹시 돈 좀 남아 있어요? 예전에 집 판 돈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돈. 그게 뭐지? 라고 대답했다. 은희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니 아, 기억 못 하시겠죠. 됐어요. 내가 알아볼게요라며 대화를 끊었다. 그녀는 1시간쯤 더 머물렀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게 관심을 둔 적은 거의 없었다. 명품백 얘기, 차 바꾸는 얘기, 친구들이랑 여행 간 얘기만 줄줄 늘어놓았다. 나는 계속 벽을 보며 중얼거리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은희는 점점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엄마, 나 진짜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더니 쇼핑백을 들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은희가 요양원 입구에서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은희의 오늘 행동을 적었다. 명품백 자랑, 돈 얘기 꺼냄, 짜증 섞인 말투. 짧게 적었지만 그게 은희의 전부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은희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
내 재산을 슬쩍 떠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가 모든 걸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걸. 은희가 떠난 뒤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연기를 더 완벽하게 해서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끝까지 보리라. 은희는 첫 번째 시험에서 이미 떨어졌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장면 4 둘째 아들 돈 이야기만 꺼낸다. 은희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정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방에 돌아와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일상이 반복됐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바빴다. 자식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매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은희의 방문은 내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만 드러냈다. 이제 둘째 아들 민수의 차례였다. 오후 2시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요. 민수예요. 나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부러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누구지? 라고 중얼거렸다. 민수는 문턱에 서서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살짝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예요. 둘째 아들 민수.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일부러 눈을 깜빡이며 민수구나라고 느리게 말했다. 민수는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다. 사업한다고 바빠서 정신없다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엄마, 여기 어때요? 잘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여기가 어디더라라고 중얼거렸다. 민수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요양원이잖아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우리가 모셨어요.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편하게라니, 누굴 위한 편함일까? 민수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여기선 못 피우지라고 혼잣말을 하더니 다시 나를 봤다. 엄마, 근데 혹시 예전에 집 팔 때 돈 어디 뒀어요? 기억나세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돈, 그게 뭐지라고 말했다. 민수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기억 못 하시겠죠. 그 집 엄마가 팔아서 돈 좀 있잖아요. 그거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다시 물었다. 나는 속으로 뜨끔했다. 민수가 돈 얘기를 꺼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나는 손을 떨며 물컵을 집으려다 일부러 놓쳤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소리가 났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나는 당황한 척하며 중얼거렸다. 민수는 얼른 컵을 주워 책상에 올려놓더니 엄마, 괜찮아요. 내가 치울게요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불안함과 욕심이 뒤섞인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엄마, 그 돈 혹시 통장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 숨겨 놓으셨어요? 민수가 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통장. 그게 뭐지? 라고 대답했다. 민수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어쩌나 엄마가 기억 못 하시면 큰일인데라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사업이 좀 힘들어요.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갚을게요. 그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사업이 힘들다더니 결국 내 돈을 노리는 거였나. 나는 일부러 더 멍한 척하며 사업. 그게 뭐지? 돈이 뭐지라고 중얼거렸다. 민수는 한숨을 푹 쉬더니 엄마,
진짜 기억 못 하시는구나. 내가 알아볼게요. 통장이나 서류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시면이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벽을 보며 집이 어디더라라고 혼잣말을 했다. 민수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엄마, 내가 여기서 좀 일해야겠어요. 바빠서 정신없네요. 그는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 갔다. 문을 닫고 거울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민수, 내가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니?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침대에 앉았다. 민수는 여전히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수가 갑자기 노트북을 덮더니 나를 봤다. 엄마, 나 이만 가봐야겠어요. 근데 진짜 그 돈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나 진짜 급해서 그래요. 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돈, 그게 뭐지라고 또 대답했다. 민수는 결국 포기한 듯 알았어요. 엄마, 내가 알아볼게요. 푹 주무세요라며 가방을 챙겼다. 문이 닫히고 민수가 떠난 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수첩을 꺼냈다. 민수 돈 얘기만 함. 사업 핑계로 돈 빌리려 함. 욕심 가득한 눈빛. 짧게 적었지만 그게 민수의 전부였다. 나는 수첩을 덮고 창가로 갔다. 민수가 요양원 입구에서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화를 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민수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그걸 이용해 내 돈을 빼가려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모든 걸 기억하고 그의 속셈을 꿰뚫고 있다는 걸. 민수의 방문은 내 예상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연기를 더 치밀하게 해서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끝까지 파헤치리라. 민수는 2번째 시험에서 떨어졌다. 다음은 지영이 차례였다. 장면 5 셋째 딸, 유일하게 밥을 먹여주던 사람. 민수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다. 요양원 생활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은희와 민수의 방문은 내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만 드러냈다. 나는 매일 밤 수첩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셋째 딸 지영이는 달랐다. 그녀는 아직 내 연기를 의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과연 그럴까? 오늘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며 나는 또 한 번 시험을 준비했다. 오후 6시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왔어요. 지영이에요. 나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일부러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누구지? 라고 중얼거렸다. 지영이는 문턱에 서서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엄마, 나예요. 지영이, 셋째 딸 지영이요. 그녀는 손에 든 작은 종이봉투를 책상에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다. 지영이는 평소처럼 편안한 차림이었다.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 그녀는 은희처럼 화려하지도 민수처럼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다. 엄마, 오늘 좀 어때요? 많이 불편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여기가 어디더라라고 느리게 말했다. 지영이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요양원이에요. 엄마, 여기서 잘 지내시라고 내가 매일 기도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종이봉투를 여러 컨텐츠를 꺼냈다. 엄마,
나 오늘 회사 끝나고 떡볶이 사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 있잖아요. 봉투 안에는 따뜻한 김이 나는 떡볶이와 어묵 몇 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떡볶이. 그게 뭐지? 라고 물었다. 지영이는 살짝 웃더니 엄마, 이거예요. 내가 먹여줄게요. 그녀는 플라스틱 포크를 꺼내 떡볶이를 찍어 내 입 앞으로 가져왔다. 나는 속으로 흔들렸다. 지영이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일부러 입을 천천히 벌려 떡볶이를 먹었다. 맛있지?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행이다. 엄마, 입맛 있으셔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어묵도 하나 찍어 내게 먹여줬다. 그 순간 나는 연기를 멈출 뻔했다.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아끼는 걸까? 엄마, 여기서 불편한 거 없어요? 간호사분들 잘 챙겨주세요. 지영이가 물었다. 나는 일부러 손을 떨며 물컵을 집으려다 놓쳤다. 컵이 책상에 굴러가며 물이 조금 쏟아졌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나는 당황한 척하며 중얼거렸다. 지영이는 얼른 컵을 주워 물을 닦더니 괜찮아요. 엄마, 내가 다 치울게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종이 타월로 책상을 닦고 내 손을 잡아줬다. 엄마, 손 떨리시죠? 많이 힘드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속으로 뜨끔했다. 지영이의 걱정은 진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멍한 척하며 손. 이게 내 손인가라고 중얼거렸다.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너무 걱정돼요. 내가 더 자주 올게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 따뜻함에 나는 잠시 연기를 잊을 뻔했다. 지영이는 1시간쯤 더 머물렀다. 그녀는 떡볶이를 먹여주고 내가 좋아하던 옛날 드라마 얘기를 꺼냈다. 엄마, 기억나세요? 우리 같이 모래시계 보면서 울었던 거.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모래 뭐? 라고 대답했다. 지영이는 살짝 웃더니 괜찮아요, 엄마. 내가 다 기억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엄마, 나 진짜 걱정돼요. 은희 언니랑 민수 오빠는 바빠서 잘못 오나 봐요. 내가 더 챙길게요. 지영이가 말했다. 나는 속으로 뜨끔했다. 은희와 민수는 나를 챙기러 온 게 아니라 내 돈을 노리러 왔었다. 하지만 지영이는 달랐다. 그녀는 돈 얘기 한 번 꺼내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벽을 보며 은희, 민수, 그게 누구지라고 중얼거렸다. 지영이는 살짝 한숨을 쉬더니 엄마, 괜찮아요.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라고 말했다. 지영이가 떠날 때쯤 그녀는 내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엄마, 푹 주무세요. 나 내일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수첩을 꺼냈다. 지영 떡볶이 사옴. 밥 먹여줌.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짧게 적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다. 나는 수첩을 덮고 창가로 갔다. 지영이가 요양원 입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추운 날씨에 손을 호호 불며 서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지영이는 은희나 민수와 달랐다.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그녀도 연기를 하는 걸까?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연기를 더 치밀하게 해서 지영이의 마음까지 끝까지 시험해 보리라. 그녀가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지 곧 알게 될 터였다. 장면 6 숨겨둔 카메라. 그들은 모른다.
지영이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었다. 요양원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가을바람에 나무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손에 든 작은 물건을 내려다봤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소형 카메라였다. 렌즈는 작았지만 선명한 화질과 소리까지 녹화할 수 있는 물건.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인터넷으로 주문해 몰래 숨겨둔 비밀 무기였다.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려면 그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을 기록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 카메라는 방 안 책장 위 낡은 시계 뒤에 숨겨 놓았다. 시계의 유리판 사이로 렌즈가 살짝 보이긴 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다. 나는 요양원에 온 첫날 간호사들이 짐을 정리하는 틈을 타 카메라를 설치했다. 배터리는 일주일 정도 갔고 메모리 카드는 32GB. 자식들이 올 때마다 녹화를 켜놓으면 충분히 증거를 모을 수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카메라를 확인하며 그날의 기록을 점검했다. 오늘은 은희가 다시 올 차례였다. 그녀가 명품백을 자랑하며 돈 얘기를 꺼냈던 날 이후로 며칠 만의 방문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연기를 준비했다.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시계 뒤에 잘 숨겨졌는지 다시 확인했다. 오후 1시쯤 문이 벌컥 열리며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요. 은희예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누구지? 라고 중얼거렸다. 은희는 손에 또 다른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엄마, 여기 어때요? 나 진짜 바빠서 정신없었는데 그래도 와봤어요. 그녀는 책상에 쇼핑백을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은희? 너 누구더라? 라고 말했다. 은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엄마, 나예요. 첫째 딸 은희.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말투에 짜증이 묻어났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카메라가 이걸 다 찍고 있겠지. 은희는 쇼핑백에서 새 구두를 꺼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이번에 산 거예요. 힐인데 완전 예쁘죠? 그녀는 구두를 들어 올려 내 눈앞에서 흔들었다. 나는 일부러 눈을 깜빡이며 구두, 그게 뭐지? 라고 물었다. 은희는 코웃음을 치며 엄마, 진짜 모르세요? 신발이에요. 나 이거 사느라 돈 좀 썼는데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엄마, 근데 진짜 그 돈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집 한 돈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돈, 집, 그게 뭐지라고 중얼거렸다. 은희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기억 못 하시겠죠. 내가 알아봐야겠네라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손을 떨며 물컵을 집으려다 놓쳤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소리가 났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나는 당황한 척하며 중얼거렸다. 은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엄마, 진짜 조심 좀 하세요라며 컵을 주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카메라를 꺼내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은희의 날카로운 말투, 돈을 떠보는 질문, 짜증 섞인 표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수첩에 은희 구두 자랑, 돈 얘기 또 꺼냄, 짜증 가득이라고 적었다. 카메라는 내 눈과 귀를 대신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은희는 또 한 번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다. 다음 날은 민수가 왔다. 나는 똑같이 카메라를 켜고 연기를 시작했다. 엄마, 나예요. 민수.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다. 나는 벽을 보며 민수, 그게 누구지라고 중얼거렸다. 민수는 내 옆에 앉더니 엄마, 나예요.
둘째 아들. 근데 그 돈 어디 뒀어요? 진짜 급해요라고 바로 본론을 꺼냈다. 나는 돈, 그게 뭐지라고 대답했고, 민수는 한숨을 쉬며 엄마, 기억 못 하시면 내가 알아볼게요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했다. 민수가 떠난 뒤 나는 또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의 조급한 목소리, 계산적인 표정까지 모두 녹화돼 있었다. 나는 수첩에 민수 돈 얘기만 함, 조급함 드러냄이라고 적었다. 카메라는 내 계획의 핵심이었다.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이 작은 기계가 다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지영이의 방문. 그녀는 저녁 무렵에 왔다. 엄마, 나예요. 지영이. 나는 똑같이 멍한 척하며 지영이? 너 누구더라라고 말했다. 지영이는 내 손을 잡으며 엄마, 나예요. 셋째 딸. 오늘 좀 어때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또 떡볶이를 사왔고 나를 먹여줬다. 엄마, 맛있죠? 천천히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카메라가 이 장면을 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잠시 흔들렸다. 지영이가 떠난 뒤 나는 카메라를 꺼내 영상을 봤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걱정스러운 눈빛, 진심 어린 말투. 다른 자식들과 달랐다. 나는 수첩에 지영 떡볶이 먹여줌, 진심으로 보임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했지만 마음까지 읽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카메라는 자식들의 행동을 보여줬다. 은희와 민수는 욕심을, 지영이는 따뜻함을.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나는 이 영상들을 바탕으로 진짜 유언장을 쓸 계획이었다. 자식들은 몰랐다. 내가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이 연기는 계속될 것이고 카메라는 내 마지막 증인이 될 터였다. 장면 7. 가짜 간병인. 진짜 탐색전. 카메라를 설치한 지 며칠이 지났다. 자식들의 방문마다 녹화된 영상은 내 손안에 쌓여갔다. 은희의 날카로운 말투, 민수의 조급한 눈빛, 지영이의 따뜻한 손길까지.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나를 대면할 때와 내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들의 진짜 속내를 더 깊이 파헤쳐야 했다. 그래서 나는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요양원 간호사 중 한 명에게 부탁해 가짜 간병인을 만들어 자식들을 시험하기로 한 것이다. 그 간호사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는 최미영 씨였다. 30대 중반의 부드러운 인상에 노인들을 다룰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 방을 청소하러 온 날 조용히 말을 걸었다. 미영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네, 순자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카메라 얘기는 빼고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내 자식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어요. 내가 없는 척할 때 그 애들과 얘기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미영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게 자식분들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가 치매라고 믿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진짜 속내를 보고 싶어요. 그녀는 살짝 웃더니 알았어요, 순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제가 뭘 하면 되죠? 나는 계획을 간단히 말했다. 내가 자는 척하거나 방을 비울 때 자식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대화 좀 나눠줘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보죠. 뭐라고 대답했다. 첫 번째 시험은 민수였다. 그날 오후 민수가 방문한다고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미영 씨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수가 방에 들어오자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숨소리를 고르게 내며 몸을 살짝 웅크렸다. 문이 열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요. 민수예요. 나는 대답 대신 숨소리만 냈다. 민수는 내 옆에 앉더니 엄마, 자세요. 라고 조용히 물었다. 내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미영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 민수 씨 오셨어요? 순자님이 주무시네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청소 도구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민수는 살짝 당황한 듯 네 간호사님이시죠. 엄마가 요즘 자주 주무세요? 라고 물었다. 미영 씨는 네, 요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치매 초기라 정신 없으실 때도 많고라고 대답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미영 씨, 연기 잘하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럼 엄마가 정신 없을 때 돈 얘기 꺼내도 모르겠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 씨는 돈 얘기요. 순자님이 요즘 기억 잘못하세요. 통장이나 그런 건 저희도 모르고요라고 말했다. 민수는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사실 제가 좀 급해서 엄마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비도 나가잖아요. 그거 남은 돈에서 깎았으면 되죠? 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역시 돈 얘기였나. 미영 씨는 요양원비는 이미 따로 결제돼 있어요. 근데 민수 씨가 알아보시려면 은행이나 그런 데 물어보셔야 할 거예요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수는 그럼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정리해야겠네요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언제까지 산다고? 이 녀석이 진짜. 민수가 떠난 뒤 미영 씨가 나를 깨웠다. 순자님, 민수 씨 갔어요. 얘기 다 들으셨어요? 나는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들었어요. 고마워요, 미영 씨. 그녀는 민수의 말을 하나하나 전해줬다. 나는 수첩에 민수 요양원비로 돈 깎으려 함. 내가 언제까지 살지 언급이라고 적었다. 역시 민수는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 다음은 은희였다. 이틀 뒤 은희가 방문했을 때 나는 일부러 화장실에 간 척하며 방을 비웠다. 미영 씨가 방에 남아 청소를 시작했다. 은희는 엄마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고 미영 씨는 화장실 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은희는 그럼 잠깐 기다려야겠네요 라며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미영 씨가 오늘 또 예쁜 거 사오셨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다. 은희는 네, 이번엔 목걸이에요. 근데 엄마가 정신없어서 보여줘도 모를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간호사님, 엄마 재산 좀 남아있죠.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미영 씨는 저희는 그런 건 잘 몰라요. 순자님이 직접 관리하셨던 거라라고 대답했다. 은희는 요양원비도 꽤 나가죠. 그거 남은 돈에서 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 나는 화장실 문틈으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은희도 똑같았구나. 은희가 떠난 뒤 미영 씨가 나를 불러 모든 대화를 전해줬다. 나는 수첩에 은희 요양원비로 돈 빼려 함. 재산 떠봄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지영이 차례. 그녀가 왔을 때도 나는 잠든 척했고 미영 씨가 대화를 나눴다. 지영이는 엄마 많이 힘프세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할까요? 라고 걱정하며 물었다. 돈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미영 씨는 나중에 지영 씨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가짜 간병인 미영 씨 덕분에 자식들의 속내가 더 선명해졌다. 은희와 민수는 내 돈을 깎아 쓰려 했고 지영이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나는 카메라와 미영 씨를 활용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터였다. 진짜 유언장을 쓰기 위해 이 장면은 약 7,000자 내외로 작성했습니다. 가짜 간병인을 통한 어머니의 치밀한 탐색과 자식들의 반응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다음 전개로 이어질 긴장감을 유지했어요. 장면 8 가짜 치매 연기를 멈춘 날. 가짜 간병인 미영 씨와의 협력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다. 은희와 민수의 속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지영이의 따뜻함은 여전히 나를 흔들었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과 미영 씨의 증언은 내 손안에 차곡차곡 쌓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영이의 진심이 정말일까? 아니면 그녀도 숨은 의도를 가진 걸까? 나는 이 연기를 끝낼 때가 왔다고 느꼈다.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진짜 나를 보여줄 때였다. 그 첫 번째는 지영이로 정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며 요양원 정원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지영이가 올 시간을 기다렸다. 카메라는 여전히 시계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오늘은 굳이 켜지 않았다. 미영 씨에게도 오늘은 쉬라고 미리 말해뒀다. 이건 나와 지영이 단둘만의 시간이었다. 오후 6시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요. 지영이에요. 나는 여느 때처럼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지영이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엄마, 오늘 좀 어때요? 그녀는 책상에 봉투를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지영이? 너 누구더라라고 중얼거렸다. 평소처럼 멍한 척을 시작했다. 지영이는 살짝 웃더니 엄마, 나예요. 셋째 딸 지영이. 오늘 회사 끝나고 떡볶이 사왔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봉투에서 김이 나는 떡볶이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엄마, 내가 먹여줄게요. 천천히 드세요. 지영이는 플라스틱 포크를 들고 떡볶이를 찍어 내 입 앞으로 가져왔다. 나는 일부러 입을 천천히 벌려 먹었다. 맛있지?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행이다. 엄마, 입맛 있으셔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그 순간 또 흔들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연기를 멈추기로 했다. 지영이가 두 번째 떡볶이를 먹이려던 찰나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눈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다. 지영이는 내 눈빛을 알아챘다. 멍한 척하던 내 눈이 잠시 흔들린 걸 놓치지 않은 거였다. 나는 속으로 놀랐다. 이 아이, 눈썰미가 이렇게 좋았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게 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영아, 나는 평소처럼 떨리던 목소리를 멈추고 또렷하게 말했다. 밥 다 먹었으니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지영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엄마, 방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 정신 멀쩡해. 지금까지 연기한 거야 라고 말했다. 지영이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나를 쳐다봤다. 충격과 혼란이 섞인 표정이었다. 엄마, 그게 무슨 연기라뇨? 왜요? 지영이가 물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 그때부터 너희 셋을 시험해 보려고 했어. 은이랑 민수는 날 걱정하는 척 하면서 돈 얘기만 꺼냈어. 근데 너는 달랐어. 그래서 오늘은 너한테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어. 지영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다, 그래, 다 연기였어. 카메라도 숨겨놨었고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너희가 나 없는 데서 한 말도 들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왜 저한테까지 저도 의심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의심이라기보단 확신하고 싶었어. 너만 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지영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 진짜 걱정했어요. 매일 여기 와서 엄마 손잡고 밥 먹여줄 때마다 마음 아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지영이 옆으로 가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지영아. 너한테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엄마가 너무 철저하려 했나 봐. 지영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 따뜻함이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지영이는 눈물을 닦고 나를 쳐다봤다. 그럼 이제 어쩌실 거예요? 언니랑 오빠는 모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몰라. 근데 곧 알게 될 거야. 유언장 쓸 때가 됐거든. 지영이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유언장요?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응. 너 때문에 오늘 결심했어. 엄마 재산 내가 잘 써줬으면 좋겠어. 지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저 돈 안 필요해요. 그냥 엄마 건강한 게 제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또 흔들렸다. 이 아이는 정말 욕심이 없구나. 나는 지영이 손을 잡으며 알았어. 근데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영이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영이가 떠난 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연기를 멈춘 순간 지영이의 진심을 확인했다. 은희와 민수는 여전히 내 돈만 노렸지만 지영이는 달랐다. 나는 수첩을 꺼내 지영 진심 확인, 연기 멈춤이라고 적었다. 이제 남은 건 은희와 민수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9점 모두를 불러 모은 날 유언장이 열렸다. 며칠 전 나는 요양원 방에 앉아서 숨겨둔 카메라의 녹화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흘러나왔다. 첫째 딸은 명품백을 손에 들고 내게 과시하듯 흔들며 웃었고, 둘째 아들은 내게 집 매각 자금의 행방을 묻는 목소리로 불안과 욕심을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셋째 딸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밥을 떠먹이며 엄마, 괜찮아요라고 다독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영상들을 보며 나는 마음을 굳혔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그들의 진심을 시험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요양원 직원에게 부탁해 자식 셋을 모두 불러 모으라고 전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말만 남기고 그들이 올 때까지 방 안에서 기다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손에는 내가 직접 쓴 유언장이 들려 있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첫째 딸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익숙한 명품백을
어깨에 걸친 채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엄마, 갑자기 왜 부른 거예요?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바빠요. 그녀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고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그녀를 의자에 앉게 했다. 곧이어 둘째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늘 그렇듯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들어오더니 나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기분이 좀 어떠신가 해서라며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 손에 들린 종이를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이 도착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내게 다가와 손을 살짝 잡았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부르셔서 걱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잠시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른 뒤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다들 앉아.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방 안은 갑작새 조용해졌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나는 손에 든 유언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 한 장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첫째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설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썹이 살짝 올라가 있었다. 둘째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비비며 나를 쳐다보았다. 셋째 딸만이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기억이 돌아온 것 같다. 그 말에 첫째와 둘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셋째 딸은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온 뒤로 너희 셋을 유심히 봤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많이 배웠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첫째 딸이 불쑥 끼어들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기억이 돌아왔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하고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치매에 걸린 척한 거야.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둘째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그게 무슨 왜 그런 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탁자 위의 유언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내가 지난 몇 달간 너희를 보며 쓴 거다. 그리고 오늘 너희 앞에서 열어보려고. 나는 유언장을 펼쳤다. 얇은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 쓰인 글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내 재산의 90%는 셋째 딸에게 남긴다. 나머지 10%는 이 요양원에서 나를 돌봐준 간병인들과 내가 후원하고 싶었던 기관에 기부한다. 첫째 딸과 둘째 아들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첫째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방 안을 울렸다. 둘째 아들도 얼떨결에 입을 열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첫째야, 넌 날 찾아올 때마다 명품백이니 옷이니 자랑하느라 바빴지. 내가 벽을 보고 중얼거려도 숟가락을 떨어뜨려도 넌 내게 관심이 없었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날 걱정해 준 적이 있니? 첫째 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시선을 둘째 아들에게 돌렸다. 그리고 둘째야, 넌 내게 돈 얘기만 꺼냈어. 집 매각한 돈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기억을 잃은 걸 알면 그 돈을 어떻게든 챙길 생각이었지. 내가 설치한 카메라에 다 찍혔어. 너희 둘이 가짜 간병인과 나눈 대화도. 그 말에 첫째와 둘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셋째 딸을 바라보았다. 셋째야, 넌 달랐어. 내가 밥을 흘려도, 내가 이상하게 굴어도 넌 날 포기하지 않았어. 날 진심으로 걱정하고 밥을 먹여주고 손을 잡아줬지. 내가 연기라는 걸 눈치챘을 때도 넌 날 비난하지 않았어. 셋째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걸로 충분해. 너 하나로 충분해.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첫째 딸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둘째 아들은 멍하니 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셋째 딸만이 내 손을 다시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변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너희 셋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 이제 내 결정은 끝났고 후회도 없다. 첫째와 둘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셋째 딸이 내 옆에 남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너와 함께 보내고 싶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